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12일입니다. 오늘 찍는 김에 하나만 더 찍겠습니다. 예, 방금 전에 감사합니다. 영상 올렸는데 요거 하나만 더 찍고 갈게요. 2부까지는 못하고 요거 첫 번째 1부만 제가 하고서는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 2부를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 만들고 있는데 자, 어떻게 하면 은행이 망할까? 지금 갑자기 그 실리콘밸리 뱅크 망하는 바람에 그 전에 실버게이트도 망했지만 지금 은행들이 하나씩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실 실리콘밸리 뱅크가 그러니까 그 은행 넘어간 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작이고, 그게 리먼 백배 사태 이제 가는 그 시작인데,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은행이 어떻게 망하는지 좀 의아하지 않으세요? 예, 이쪽 분야에 계시지 않은 분들은, 이 뭐 금융권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은행이 돈 장사하는 애들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조금 제가 거기서부터 들어가 볼게요. 예. 그 안개부터 우리가 좀 걷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제가 이거 영상 몇 개 찍을 때, 뱅크 캐피탈하고 은행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하다가, 너무 지루할까봐 말씀을 안 드린다 그랬어요, 제가. 근데 그거에 대고, 그 영상에 대고,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시고 하면서, 뱅크 캐피탈 얘기해봐라. 나 은행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중요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얻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슬라이드인데, 이게 지금 그냥 보시면 복잡한데 제가 진짜 간단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케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은행 자본율하고 이제 손님 예금 예치율. 자, 이것도 제가 앞에 설명해 드릴게요. 좋아요. 이거 여기서 지금 너무 많이 얘기하지 말고.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시는 댓글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제가 지금 이게 이제 악플이에요. 악플이라 그래야 되나? 반대 의견이에요. 저하고. 이걸 제가 지금 여러분 이거 누가 올렸는지도 모르지만 거기 아이디는 있으시지만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시청자분 아이디만 보고 누군지 모르니까 그분을 향해서 제가 소심한 복수를 하려 그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 시청자님께서 해주시는 말씀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제가 그런 걸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 예, 그 외환시장 얘기도 그렇고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찝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대놓고 뭐 지금 시청자분 코멘트만 면박을 준다거나 쪽팔리게 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거 권천해하지 마세요. 그 글 중에 보면은 리먼 사태 이후 은행 비스 비율이 이게 이제 BIS 레이쇼예요. 충당금 등등으로 건전화가 진행되었고 대출 규제도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리먼 사태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봤을 때 어느 정도는 맞는 말씀이에요. 훨씬 더 은행들이 탄탄해지고 비스 비율을 올렸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BIS 레이쇼가 얼마나 무용지물인지 그러니까 베젤 2에서 이게 베젤 3로 넘어갔어요. 베젤 2에서 이 3로 갔는데 이게 얼마나 스틸 눈 가리고 아웅인지 그걸 말씀드릴 거고 대출 규제는 강화됐다고 하시는데 강화가 됐으면 한국이 지금 2,000조 가계부채 갖고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전세대출까지 하면은 3,000조 가죠. 150%니까. 그러니까 대출 규제가 강화됐다 안 됐다를 놓고 우리가 돈 하면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은행에서 뭐 참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대출 규제가 강화가 됐으면 지금 대한민국이 혹은 전 세계적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가 100%, 150% 가고 있을까요? 아니죠. 예, 저금리 때는 미친 듯이 내줍니다. 대출 규제 강화 안 됐어요. 예, 다들 파티하고 다들 난리 쳤기 때문에 지금 말씀 나온 게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지금 제가 텔레비 보면 그런 얘기도 나와요. 부동산 LTV 50%밖에 안 되는 집도 많았기 때문에 괜찮다. 20% 30% 가격 떨어져도 다 쿠션이 충분히 있다. 근데 제가 이거 전용세도 말씀드렸지만 14억 하던 집을 두 부부가 11억을 끼고 사요. 80%를 대출 빚을 끼고 사요. 그러니까 7억은 주담대, 1억은 지인 대출, 1억은 개인 신용 대출, 1억은 장모님 대출, 1억은 누구 대출 해서 다 빚을 끼고 사는 거예요. 이걸 70%, 80%, 90%를. LTV가 50% 나온다 그러면 그 집을 사는데 누가 14억짜리를 사는데 7억만 착하게 빌리냐. 물론 7억만 빌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 광기 어린 시절에 돈을 더 무조건 땡겨서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70, 80, 90 그 데이터에 잡히지 않는
주담대에 잡히지 않는 그 빚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가 강화됐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시청자님하고 제가 생각이 좀 달라요. 또 다른 시청자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리먼 사태는, 네가 말하는 리먼 사태는 단순 금리 때문에 터진 일이 아니라 파생 상품과 연계해서 대출 무리하게 해줬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너는 지금 금리를 내렸었다 그래가지고 왜 앞으로 우리가 금리 잠깐 0% 갔었다 그래서 왜 100배가 올 거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이제 따지는 분도 계세요. 이게 제가 유튜브가 좋은 게 제 유튜브 영상에 부동산 하락 이제 겨우 시작했습니다라는 그 영상에 8번째 장을 가보시면 이 슬라이드가 나와요.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 이제 여기서 이현초 소장님 얘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거 설명도 해드렸어요. 리먼 사태가 어떻게 터졌는지를 정확히 설명해드렸어요. 지금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영화에서 많이 나온 거예요. 이게 CDO, CMO, 우리가 알고 있는 derivatives라는 그 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을 만든 거고, 이게 파생 상품이고, 요 3번이 있기 전에 2번하고 1번이 먼저 있었어요. 그러니까 파생 상품은 뭐냐면, 파생은 말 그대로 파생이잖아요. 뭔가에서 파생돼서 나온 거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그 파생되기 전에 underlying asset을 보거든요. 원래 자산, 원 자산이 뭔지를 봐야 돼요. 그 원 자산을 놓고 파생을 시켜서 상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원 자산이에요. 즉 저금리가 만든 미친 부동산 시장, 낮은 이자, 소득 제대로 확인 안 하고 마구마구 시중은행들이 그냥 대출 내줬단 말이에요. 왜? 정부가 이걸 다 보증을 해줬거든요. 죽은 사람 이름으로도 가서 대출을 받으면 그냥 이거를 정부에서 페니메이, 프레디맥, 셀리메이가 다 보증을 해줬어요, 정부가. 그래서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했기 때문에 문제점 1과 2가 있었기 때문에 3이 온 거예요. 지금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 파생 상품이 이것 때문에 문제였다, 리먼 사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금리가 왜 무섭냐면 이 파생 상품이 넘버 3, 스텝 3가 있기 위해서는 1번과 2번이 있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낮은 이자 때문에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린스팬 할아버지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1%를 18개월인가 24개월 두거든요.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인가? 그때 생긴 거예요, 이게. 리먼 크라이시스가. 그러니까 요 언더라인을 아셔야 돼요. 예, 저 궁금하시면 제가 한 2달 전에 올린 영상이니까 이거예요, 제목이. 영상 제가 많이 없으니까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걸 가서 보시면 이게 지금 리먼 사태가 단순 금리 때문에 터진 일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그 파생 상품이 생기게 되기 위해서는 단순 금리 때문에 생긴 거예요, 처음에. 금리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금리가 모든 걸 제가 바꾼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자, 뉴스에서 그 이화여대 교수님 계신데 제가 이름은 말씀 안 드릴게요. 제가 이제 조금 조심스러워서 사람들이 실명은 거론을 못 하겠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 파도한 거 과도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다라고 하셨어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06년, 2007년 가면서 베어스턴이 1년 1달러에 팔리고 5.25% 기준금리 찍으면서 채권하고 모기지 시장이 막 작살나고 있을 때도 흔히 말하는 전문가 평론가들이 뉴스에 나와서 똑같은 말 했어요. 나 이거는 컨테인 됐다. 이거는 아이솔레이트 된 거고 이거는 퍼지지 않습니다. 컨테이지언 이펙트 없다. 옮겨가지 않습니다. 이런 말들을 계속해요. 네, 완전히 핵폭탄 비슷한 게 터지기 전까지는 다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전에 영상에 말씀드린 거, 제가 요즘 공매도는 치고 잘 자는데 매수하고는 잘 못 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난리 났고, 제가 보기에는 금요일날 저거 주식값이 훨씬 더 떨어졌어야 되는데 아직은 선방하고 있어요, 다. 은행들이 지금 보통 4%, 5%씩 떨어졌잖아요, 주식이. 제가 보기엔 저거 더 작살나야 되는데 아직은 사람들이 패닉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게 몇 방이 더 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시청자분께서 저 크레딧 스위스 다녔는데, 너 크레딧 스위스 다녔는데 크레딧 스위스 지금 개판 났잖아 이제 하시면서 놀리신 그 멘트도 있었는데, 맞습니다. 크레딧 스위스도 마찬가지로 위험해요, 굉장히. 예, 그 정도 이제 CS 정도 되는 회사가 이제 무너지면 거의 뭐 리먼 뺨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왜냐면 CS가 갖고 있는 derivatives가 워낙 많으니까. trillions of dollars 그 있는 그 파생 상품들이 다 나가 자빠지면, 리먼 때도 이제 가장 컸던 게 그거니까. 리먼이 무너진 게 문제가 아니라 리먼이
행해야 되는, 체결했기 때문에 이행해야 되는 파생상품이 엄청 많아서 그 리먼한테 돈을 받아야 되거나 리먼한테 주고서는 그 체결을 마무리 져야 되는 그 회사들이 같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게 다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잖아요. 예, 그 대충 아시죠? 그 파생상품이 워낙 복잡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근데 하여튼 SVB가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지금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런 게 이제 전조 증상이죠. 시작이죠.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기준금리를 아직도 0%에 가지고 있다 그래 봐요. 0%나 1%에. SVB 안 망하죠, 그러면. 예, SVB가 왜 망했는지는 뉴스에서 많이 보셔서 아시죠? 걔네가 갖고 있었던 자산값 떨어지고 뽀뽀한 거. 그걸 제가 그거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제 은행이 어떻게 망할지를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은행이 뭔지. 자, 두 번째 장 갑니다. 은행이 어떻게 하면 망할까? 은행은 어떤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은행이 ABC 은행이 있다고 볼게요. 그렇죠? 이제 은행이 자산이 있습니다. 은행 자산이라는 거는 은행이 받을 돈이에요. 빌려준 돈이에요. 딴 사람한테. 은행을 이제 빌려줄 때, 즉 국가에도 빌려주고 기업한테도 빌려주고 개인한테도 빌려줍니다. 예. 자, 이것도 전문가분들이 저한테 대충 넘어갔다고 딴지 걸실까봐 그러는데, 요런 걸 이제 계산할 때, 요 자산 덩어리를 계산할 때, 이제 RWA라는 Risk Weighted Asset이라는 걸 쓰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건 제가 다 건너뛸 거예요. 오케이? 중요한 것만, 큰 맥락만 짚어보시자고요. 왜냐면 이게 안 그래도 엄청 지루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더 자세히 들어가면은 엄청 지루해지니까 딱 간단하게 ABC 은행은 100억이라는 돈을 빌려줬습니다. 외부에. 오케이? 자, 그럼 100억이라는 돈을 빌려줬을 때 계산이 들어가잖아요. 내가 이거를 못 받았을 때, 그쵸? 내가 얼마를 못 받으면 내가 이걸 망하냐, 은행이. 얼마를 못 받으면 괜찮고 얼마 이상을 못 받으면 내가 무너지겠느냐. 이걸 계산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본 비율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게 이제 BIS라는 그 기관에서 이제 레코멘데이션 만들어서 베즐 2, 베즐 3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베즐 3라는 게 있어요. 베즐 3라는 게 현 레귤레이션이에요. 거기서 말하기를 너 100억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줬으면 국가가 됐건 기업이 됐건 개인이 됐건 그 100억에 최소한 10.5%는 네 자본이어야 돼. 그게 10억 5천이에요. 그렇죠? 10.5%니까 100억에 10.5%니까 이게 이제 자본 비율이에요. 그 리먼 사태 때는 베즐 2일 때는 이게 8%였어요. 리먼 사태가 나고 나서 10.5%로 올라갑니다. 이게. 그러면 이 10.5% 10억 5천이라는 게 뭔지를 한번 우리가 이렇게 딱 확대를 해볼게요. 이 자본 10억 5천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또 저한테 태클 걸지 마세요. leverage ratios, counter cyclical buffer 이런 거 다 뺍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 용어 안 썼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자, 이 10억 5천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를 보면 크게 세 등분을 할 수가 있어요. Common Equity Tier라는 CET라는 게 있고요. 이거는 은행 주인이 그냥 넣은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7%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10억 5천에 이게 100억에 7%이기 때문에 7억이에요. 그리고 티어 1이라고 하는 요 위에 이제 요만큼이 뱅크 캐피탈이거든요. 요 뱅크 캐피탈이 엄청 지루한 건데 이걸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거까지 설명을 해볼게요. 티어 1이라고 하는 게 1억 5천 정도까지 되고요. 1.5%까지 허락이 되고요. 또 티어 2라고 하는 게 2억 정도, 2% 정도까지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즉 10억 5천 자본율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10억 5천이 어떤 구성으로 될 수 있냐면 7%는 100% 네 돈, 100% 은행 주인 돈, 그렇죠? ABC 은행을 갖고 있는 주인이 7억을 딱 넣어야 되고 이거는 얄짤없어요. 이건 용서가 안 되고 이 3억 5천이라는 거는 뱅크 캐피탈이라고 하는 채권 비스무리한 거를 주식 성분을 같이 껴가지고 하이브리드를 만들어요, 얘들이. 약간 변종을 만들어요. 채권은 채권인데 약간 바꿔서 주식 비슷한 성질을 띠게 해서 3.5%까지 쳐줘요. 이걸 자본 비율로. 요 전에 리먼 사태 나기 전에 베즐 2일 때는 자본 비율이 7%가 아니라 2%로 되게 낮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여기서 그 댓글 달아주신 시청자님이 하신 말씀이 어느 정도 맞아요. 비수비율 충당금으로 건전화가 됐어요. 그 전에는 2%였거든. 2억만 있으면 됐는데 지금은 7%로 3.5배가 뛰면서 7억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은 맞아요. 그리고 예전에 리먼 전에 베즐 2라고 할 때는 2% 플러스 4% 해서 요 뱅크 캐피탈이라고 하는 요 이상한 놈이 최고 6%까지 가능했어요. 6%. 그래서 여기서 2%
2%, 4% 하면 8이잖아요. 그래서 8%까지는 됐어요. 요 리먼 전까지는. 근데 리먼 딱 망하고 나니까 은행들이 막 줄줄이 넘어가니까 건전성을 향상시키겠다 그래서 요거를 뱅크 캐피탈이라는 거를 총 6%에서 3%로 깎은 거죠. 네, 뱅크 캐피탈이 왜냐면 그만큼 릴라이블 하지 못하기 때문에 줄여라. 대신 네 돈, 네 개인 돈을 갖다 더 꽂아 넣으세요. 네? 2억에서 7억으로 올려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리먼 전에는 2억 손실이 나면 자본이 고갈이 됐고 은행이 리먼 후에는 7억 손실이 나면 자본이 고갈이 됐어요. 부도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요거는 이제 뱅크 캐피탈 빼고 이제 본 거예요. 지금 내가 100억을 내줬는데 오늘날에는 100억을 내가 빌려줬어요. 국가에도 빌려주고 기업체에도 빌려주고 개인한테 빌려줬는데 여기서 딱 7억이 나가 떨어지잖아요. 7억을 못 갖고 연체가 되고 부도가 나잖아요. 그러면 손실이에요, 손실. 자본이 고갈이 돼 버립니다. 그냥 부도 가는 거예요, 은행이. 그렇죠. 스트럭처를 이해하시겠죠. 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100억을 내줬는데 7%만 없어지면은 자본이 고갈되는 거 아니에요. 은행이 문을 닫아야 돼요. 제 의견으로는 이건 제 말씀입니다. 제 내피셜이에요, 이거는. 제 의견으로는 이 CET라고 하는 커먼 에쿼티 CET, 요 은행 주인이 넣는 돈이 30, 40, 50%를 가야 돼요. 7% 너무 낮아요. 2%는 뭐 말도 안 됐고 너무 낮았고. 즉 이게 제가 만약에 이게 이제 그 SVB 뱅크가 했던 비슷한 케이스인데 제가 만약에 요 100억 중에서 그러니까 이 100억이 다 이제 그렇게 간단히 말해서 100억 중에서 제가 이제 국채를 다 빌려줬다 그러면 100억을 전부 다 싹 다 다른 국가에 제가 빌려줬어요. 뭐 가나다라고 하는 은행 제가 국가에다 빌려줘서 거기 국채를 제가 샀습니다. 그럼 그때 전에는 금리가 낮았으니까 2%였대요. 2%. 2% 금리를 제가 받으면서 산 거예요. 미국이라고 할게요. 미국채를 2%대 샀어요. 그럼 2% 금리고 채권 가격은 100%죠. 채권 가격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근데 지금 미국 금리가 올랐죠. 10년물이 4% 가잖아요. 10년물에 4% 가니까 100불에 100%에 샀던 국채가 가격이 떨어져요. 그렇죠? 금리가 오르면 내가 들고 있는 채권 값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만기가 되면서 물론 100%로 다시 가지만 오늘날 당장 마크 투 마켓 했을 때 딱 비교해 봤을 때 96%예요. 4%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100억짜리를 내가 채권을 들고 있는데 4억이 바로 손해가 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가 7억에서 4억을 벌써 깎아 먹는 거죠. 3억 남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이 RWA 이런 거 제가 지금 신경 안 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7%라고 하는 7억이 그냥 사라지는 게 금방이에요, 되게. 이렇게 금리가 올라 버리면 최저금리였다가 막 1%, 2%대였다가 4%, 5% 가버리니까 들고 있는 지금 채권 가격이 확 떨어져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지금 7억이 무너지는 건 알겠는데 7억이 무너진 다음에 이 위에 있는 3억 5천은 어떡할 거야? 3.5% 있잖아. 이거는 왜 카운트를 안 해? 이것까지 갉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실 수 있죠. 이 뱅크 캐피탈이라고 하는 거는 무용지물입니다. 무용지물. 쓰레기예요, 쓰레기. 예. 이거 없다고 보셔도 돼요. 예. 왜냐하면 아직도 이걸 제 설명을 듣고 계신 분들이 몇 명이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계속 설명해 볼게요. 되게 지루하죠. 예, 뱅크 캐피탈이 뭔지 들어가는데 더 지루해질 거예요. 자, 10억 5천 자본율에서 3억 5천 3.5%는 이 뱅크 캐피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 뱅크 캐피탈이 뭐냐? 우리가 그냥 채권을 발행할 때 ABC 은행이 있다고 보면은 이제 흥국생명이 똑같은 짓을 한 건데 이 은행이 돈을 빌리죠. 돈을 빌린다는 거는 채권 종이 쪼가리가 일로 날아갑니다. 투자자한테. 그럼 투자자가 $500 million, 5억 불이라는 돈을 딱 주고 5년 후에 돈이 다시 5억 불 일로 가고 채권을 찢어버리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흥국생명이 됐건 ABC가 됐건 자 채권으로 돈을 빌린다고 가정해 볼게요. 5억 불을 5년짜리를 4% 쿠폰에 빌립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 이제 시니어 댓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선순위 채권이에요. 아주 쉬워요. 채권 다 아시죠? 근데 뭘 할 수 있냐면 이 뱅크 캐피탈이라는 거는 채권처럼 똑같이 발행을 해요. 그렇죠? 흥국생명이 달러 투자자한테 야 5억 불 좀 빌리자 해서 종이를 줍니다. 근데 이 매추리티가 만기가 5year가 아니라 30 non-call 5라는 게 들어가요. 이 30 non-call 5는 뭐냐면 30년짜리 만기인데 5년 있다 내가 돈 갚을게.
근데 혹시라도 내가 네 돈이 필요하면 30년을 쓸 수 있어. 25년을 더 갖고 있을 수도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5년 만에 줄 거야. 5년 만에 줘야지. 5년 가격으로 프라이싱 할 때 이 6%라고 하는 게 쿠폰을 주는데 이게 5년 동안 빌릴 값으로 결정을 해요. 만약에 내가 30년 동안 빌린다 그러면 이게 8%, 10% 가야 돼요. 장기로 빌리니까 이 매추리티 리스크가 있으니까 금리가 올라가죠. 오래 빌리면 당연히 오랫동안 높은 금리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가격 발행을 할 때 그냥 5년물하고 똑같이 이 위에 있는 5년물하고 똑같이 가격을 해요. 계산을. 단지 이게 이제 후순위 채권이다 보니까 금리가 좀 높아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흥국생명이 달러를 빌릴 때 나 5년만 네 돈 쓰고 돌려줄게. 근데 이거는 뱅크 캐피탈이라는 스페셜한 채권이니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나는 네 돈을 25년을 더 쓸 수가 있어. 여기서 밑에 타임라인 보시면 5년 만에 돌려줘야 되는데 혹시라도 만에 하나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건 30년짜리 채권이 돼버릴 거야. 즉, 이 BIS라고 이제 레귤레이션 하는 그 관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입장에서는 이거는 5년 채권이 아니라 30년 채권으로 간주를 해서 만약에 흥국생명이 힘들어지면 요 5년 됐을 때 돌려줘야 되는데 이때 달러 조달이 어렵다든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여기 손실이 많이 나서 돈을 갉아먹는 일이 생겨서 은행이 많이 손실을 봤으면 얘가 채권이 짠 하고 자산으로 둔갑을 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채권도 아니고 자산도 아닌 하이브리드라고 불리는 거예요. 얘들을. 하이브리드 캐피탈. 물론 이걸 잘 아시는 분들은 또 저한테 태클을 거실 거예요. 티어 1이 있고 티어 2가 있고 이 텀이 되게 많아요. 10 non-call 5, 15 non-call 5 뭐가 많아요. pub non-call 5에서 pub이라는 건 뭐냐면 5년 동안 쓰는데 내가 너한테 안 돌려주면 퍼페추얼하게 영구적으로 가지고 있겠다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무섭죠. 투자자 입장에서 영원히 돈을 못 돌려받아요. 영원히 쿠폰만 받는 거예요. 스트럭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베젤 2는 제가 일할 때만 해도 티어 2도 어퍼 티어 2, 로우 티어 2 되게 종류가 많았는데 다 중요하지 않고 이런 거 디테일은 중요하지 않고 이 큰 맥락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결국 은행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10억 5천, 10.5%라는 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3.5% 되는 이 위에 있는 애들이 하는 일이 뭐냐 도대체.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자본과 뭐가 다른 거냐 성질이. 대충 감이 오세요? 얘는 은행들이 넣은 돈이고 이 위에 있는 뱅크 캐피탈은 발행할 때는 채권이었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생겨서 딱 둔갑을 할 순간이 오면은 둔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흥국생명이 5년 만에 딱 만기가 돼서 작년 11월인가 이걸 돈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5억 불을. 5억 불 여기서 지금 잘 썼잖아요. 이게 30 non-call 10인지 10 non-call 10인지 30 non-call 5인지 10 non-call 5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이 스트럭처인데 잘 썼잖아요. 5억을. 그러면 2022년 11월 달에 돌려줘야 되잖아요. 5억 불을. 땡큐 베리 마치 하고. 근데 가만 둘러보니까 옛날에 빌릴 때는 이거 제가 안 찾아봐서 몰라요. 이거 뭐 예를 들어 2.5%였다 그래봐요. 그때 빌릴 때는. 이 후순위채를 5년짜리를 빌릴 때 2.5% 금리를 줬는데 지금 다시 발행하려고 보니까 6.5%야.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러면 장난 아니잖아요. 4%를 더 줘야 되잖아요. 똑같은 5억 불을 쓰는데. 그러면은 흥국생명 쪽에서는 머리를 긁적이겠죠. 가만히 있어봐. 이거를 내가 지금 4%를 더 주고 하면 너무 약 오르니까 그냥 이걸 하자. 이게 옵션이야. 나 30년으로 딱 둔갑시킬 수 있잖아. 이거는 흥국생명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먼저 옵션이 있어요. 은행들이 할 수 있어요. 네, 투자자가 뭐라고 못해요. 그 대신에 여기서 2.5%에 이걸 2.5%에 샀잖아요. 5년 전에. 그러면은 돌려주지 않고 30년으로 딱 둔갑을 하는 순간 얘가 1%에서 2% 정도가 뛰어요. 자동으로 쿠폰이 1.5% 뛴다고 볼게요. 그럼 이게 4.0%가 돼요. 그럼 투자자는 약 오르지. 아니 오늘날 발행하면 이게 지금 6%, 7%는 받아야 되는데 이놈들이 5년 전에 2.5에 발행하고 나서 페널티까지 더해봤자 4.0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투자자들은 눈깔이 돌아가죠. 야, 이거 2%, 3% 지금 바로 지금 갈취당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렇죠? 하지만 흥국생명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법적으로. 얘들이 할 수 있어요. 이건 베젤2나 뭐 전 세계적으로 이거를 허락을 하기 때문에 흥국생명이 그냥 나 하고 싶어. 나 그냥 갖고 있을래. 네 5억 불을 그냥 25년 더 쓸게. 땡큐 베리 마치 하면 얘네가 아야 소리를 못 해야 돼요, 원래. 근데 달러 투자자가 뭘 할 수 있냐면 우리 한국에다 한 게 다들 물건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죠. 니네 이딴 식으로 나오면 대한민국 지금
돈이 얼마나 없으면 5억 불도 지금 못 빌려서 치사하게 여기서 옵션을 써? 그럼 니네 지금 상태가 은행 상태 개판이고 외환 보유 상태 개판이고 나라가 개판이라는 거지. 알았어. 하면서 인터내셔널 달러 투자자들이 다 한국물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한국 채권이 막 떨어져요. 그러면은 금감원이나 기재부나 한은행에서 쪼는 거죠. 막 떨어지니까 금리 막 올라가니까 원화 막 폭락하고 그 불을 끄기 위해서 한은에서 계속 나와서 아니야 콜할게 돌려줄게. 그래서 말이 번복이 계속 되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힘이 세니까 그래 알았어 니네 그런 식으로 해봐. 5억 불 가지고 지금 치사하게 그렇게 해봐. 내가 확 다 뒤집어 버릴 거야. 이건 2008년에 2009년이었나? 2009년이었나? 네, 우리은행도 똑같이 그랬어요. 우리은행도 똑같은 실수를 했고 투자자들이 단결해가지고 니네 그딴 식으로 해봐 해서 결국은 케이빈하고 잘못했다 그랬는데 자 이제 그게 그거예요. 이게 뱅크 캐피탈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혹시 말을 안 한 게 있나? 티어 2, 그렇죠. 이 위에 있는 거 얘들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시니어 뎃 선순이고 여기서 말하는 티어 2 얘들 있죠. 얘들 이게 너는 채권이냐 주식이냐 정체가 뭐냐 하는 애들 얘들은 이제 우리가 서보디네이트 뎃이라 그래서 후순위채예요. 서브뎃이라 그래요. 5년 만기를 시작하지만 필요하면 30년 채로 딱 둔갑을 해버립니다. 둔갑하는 순간 쿠폰은 1%에서 2% 정도 오르고요. 흥국생명 입장에서는 이제 달러 금리 상승하고 뭐 하니까 비싸지니까 금리가 올라가니까 1.5% 벌금을 물고 내가 그냥 둔갑시킬게 한 거였는데 투자자들이 열받으니까 한국채를 던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원화 약세 오니까 한국 정부에서 긴장을 한 거고 이래서 하이브리드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채권이. 이게 뱅크 캐피탈이에요. 자, 그럼 이제 뱅크 캐피탈을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 그 다음 장으로 가보면 베설 3에서 왜 뱅크 캐피탈을 대폭 줄였을까요? 그렇죠? 베설 2에서는 코어 에쿼티가 CET가 2%였고 나머지가 여기서 이 두 개 합쳐서 6%라 그랬어요. 근데 베설 3에서 그 시청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전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확 올렸어요. 자기 자본을. 그리고 이 뱅크 캐피탈을 1.5 플러스 2% 해서 3%가 맥시멈이게 그 밑에 있는 에쿼티는 최소 7%고 8% 9% 가도 되고 이 위에 있는 티어 1, 티어 2는 맥시멈 3.5% 넘으면 안 돼요. 네, 그렇게 더 보수적으로 간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은행 손실이 아까 이제 100억짜리를 남한테 빌려준 은행이 ABC 은행이 7억까지는 손님들이 지금 다 돈 빌려간 클라이언트가 돈을 못 갚잖아요. 못 갚고 부도가 나면 은행의 코어 에쿼티 티어라고 하는 CET 자기 자본을 7억까지는 얘를 먼저 갉아먹어요. 순서가. 얘가 먼저 없어져야 돼요. 얘가 첫 쿠션이에요. 얘가 뿅 날아가잖아요. 돈 빌려줬는데 못 갚고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7억이 생기잖아요. 7%가. 그럼 은행이 뽕 날아가요. 이게 어떻게 생길 수 있냐. 국채 가격이 하락하거나 지금 미국 국채 그렇죠. 금리가 뛰니까 은행들이 들고 있던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조금 손실이 나죠. 바로. 혹은 돈을 빌려간 회사가 부도가 나는 거죠. 우리 저기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거 경우 보면은 테크 회사들이 많았으니까 걔들이 비실비실하고 떨어지고 돈 없고 하니까 걔들이 허덕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걔들이 돈을 못 갖고 부도가 나면 당연히 여기서 먹겠죠. 먹고 들어가는 거죠. 은행 자본을 계속 갉아먹는 거죠. 쥐가 갉아먹듯이. 또 돈을 빌려간 개인들이 연체율이 올라가면은 이게 다 손실이에요. 연체율 올라가고 돈을 못 갖고 부도가 나면 이게 다 손실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은행이 헛짓을 하든가. 네, 시청자분이 저 놀리셨던 것처럼 크레딧 스위스가 그린실이나 이게 이제 어음깡하던 회사인데 여기에 확 물렸죠. CS가 여기 투자를 대박했다가 물렸어요. 회사가 날아가는 바람에 돈 잃고. 혹은 우리 그 유명하신 그 황 선생님, 빌 황, 아키고스 펀드에 그분 또 크레딧 스위스가 확 들어갔죠. 거기서 또 손실 확 났고. 은행이 자본을 써서 투자 짓을 하다가 확 물리고 돈이 날아가면 이게 7%가 슝 하면서 2%밖에 안 남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크레딧 스위스 같은 꼴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걔들이 10불 하던 주식이 4불, 3불, 2불 50 가면서 계속해서 증자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제발 우리 커먼 에쿼티 사줘. 이거 여기다 투자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레딧 스위스가 거의 중동은행이 됐죠, 지금. 중동에 가가지고 석유 부자들한테 계속 지금 커먼 에쿼티를 파니까 내 은행 주인이 되죠 하는 거예요. 갖다 메꿔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 7%를 맞춰야 되니까. 손실이 계속 나는데 손실을 메꿀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중동에서는 보고 크레딧 스위스가 워낙 좋은 은행이니까 스위스에서 넘버 2니까 이때다 하고 금매 나간 집을 그냥 줍줍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중동에서 이거를 크레딧 스위스 주식을 줍줍하고 있는 거예요.
자, 2번 보면은 같은 비슷한 말을 하긴 했는데,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1번 이제 이게 손실이 어떻게 나는지 아시겠죠? 은행이, 포트폴리오를 잘 운영을 못했을 때 이게 뿡뿡 사라지는 거예요, 얘들이. 자, 그럼 2번은 얘들은 어떻게 사라지냐? 얘들은 채권이냐, 주식이냐, 넌 정체가 뭐냐인데, 얘들은 어떻게 사라지냐면, 자, CET가 고갈이 되면 얘가 없어져 버리면 그 다음에 티어 1, 티어 2로 파고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을 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일로. 예. 살아남아야 되니까 은행이. 문제는 이 CET에서 여기가 빨간불이 들어와서 얘들이 사라지잖아요. 얘들이 뻑 가잖아요. 그러면 이 뱅크 캐피탈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채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채권처럼 가격이 매겨지거든요. 주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얘들은 아까 여기서 발행했던 요 5억 불. 이 5억 불이 채권값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날아가면 여기 채권값은 벌써 30 cents on the dollar, 40 cents on the dollar로 트레이딩이 돼요. 헤어컷이 그냥 60%, 70%가 확 날아가 버려요. 채권이 5억 불짜리였으면은 만약에 60%가 헤어컷이 됐다는 거는 40 cents on the dollar거든요. 그 5억 불짜리 채권이 2억 불의 트레이딩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슝 날아가요. 이 자본이 지금 7%가 사라졌는데 여기가 온전하겠어요? 그러니까 흥국생명이 예를 들어 얘가 흥국생명이 예를 들어 7억이 날라갔어. 그러면 흥국생명이 발행한 뱅크 캐피탈이 온전하겠어요? 흥국생명이 발행해 놓은 이 하이브리드 캐피탈이? 아니죠. 이것도 사람들이 다 던지겠죠. 야, 흥국생명이 언제 망할 줄 알고 이걸 바라보고 있어. 그러니까 5억 불 했든 여기서 발행했던 이 채권이 여기서 그냥 바로 자고 일어나면은 3억 불, 2억 불, 1억 불로 떨어져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상황이 되면은 이때는 나 5억 불 있었어. 5억 불 있는 줄 알았는데 다시 보니까 2억 불이네. 즉 팔리지도 않거니와 그때는 이 하이브리드 캐피탈이 팔리지도 않거니와 이건 팔아도 돈도 안 돼요. 이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그냥 제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거 7%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자꾸 7%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먼. 그러니까 CET만 남아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CET만. 오케이? 뱅크 캐피탈이 허술함을 아시겠죠? 그 지금 한국 집에서 한국 집값 보면은 막 많이 떨어진 데는 막 50%씩 떨어졌잖아요. 근데도 팔라고 하는데 안 팔리고 막 그렇죠? 가격도 안 나오거니와 팔고 싶어도 안 팔리는 상황이 되잖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비슷하게. 그런 상황이 초래가 돼요. 그러면 자, 뱅크 캐피탈을 제가 지금 설명을 하나 드린 거는 이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네, 저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은행들의 그 7% 요거 이거는 지금 택도 없다는 거고 보통 은행들이 7%까지 낮아져 있지는 않고 보통 8, 9, 10, 11 정도 유지를 하는데 택도 없어요. 예, 제 개인 생각에는 이 CET가 얘가 한 30, 40, 50%로 덩치가 커져서 혹시라도 여기서 2%, 3%, 4%, 5%가 깎아 먹여져도 크레딧 스위스가 이런 미친 짓을 해도 이 뒤에 받쳐주고 있는 20, 30%의 자본이 버팅기고 있어줘야 돼. 떡하니. 그래야지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않고 그 공포심이 안 생겨서 뱅크런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 뱅크런은 제가 뭔지 그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즉 뱅크 캐피탈 우선 해야 될 거는 저한테 만약에 베젤 4를 맡겨주신다면 네가 짱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베젤 4를 만들어봐라라고 저한테 주시면 저는 지금 베젤 3니까 첫 번째로 할 짓은 이 뱅크 캐피탈이라는 걸 없앨 거예요. 저는. 저 옛날에 같이 일하던 옛 직장 동료들한테 미안한 소리지만 왜냐면 뱅크 캐피탈이 마켓이 크니까 이걸로 돈 벌어먹고 사는 사람 많거든요. 저도 이걸 했었고 스트럭처도 하고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는데 이게 없어져야 돼요. 우선. 이것도 장난질의 연속이에요. 관료들의. 이게 뭐야 이게.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이걸. 하여튼 그 옛 직장 동료들한테 미안하지만 뱅크 캐피탈이라는 게 없어져야 되고 그러면 이거를 7%를 누가 정했냐. 누가 정한 거 없어요. 그냥 they pulled it out of the thin air. 그냥 뽕 뽑아낸 거예요. 그 전에 2%였는데 야, 한 7% 가지 해서 그냥 7% 된 거예요. 으쌰으쌰 해서. 뭐가 정하냐? 뱅킹 인더스트리에서 로비 파워가 있으니까 로비하는 거예요. 은행들이.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은행들은 돈을 많이 벌잖아요. 마켓이 좋을 때는 자본을 조금만 들고 있고 많이 대출 내줄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이 자본은 비싼 거니까. 그렇죠? 자본을 들고 있는다는 거는 비싸기 때문에 자본이 적으면 은행이 돈 많이 버니까 이거를 한참 로비를 해서 맨날 이걸 낮추려 그런단 말이에요. 왜 이걸 낮추려 그러냐? 이게 낮아야지만 경제 성장하는 데 필수다.
은행인 내가 은행인데 은행을 돈을 많이 빌려줄 수 있어야지 경제가 성장하고 네가 잘 사는 거 아니냐. 정치인 그래야 네가 재선되고 경기가 뿡뿡 돼서 부양돼야 당신이 재선되고 당신 당이 집권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풀어줘요.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글라스-스티글 액트 99년에 폐지됐던 것 같은 거. 이제 로비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제가 이거 전에 말씀드리려다가 이 슬라이드에서 요거 말씀드리려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비슷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1930년부터 99년까지 인베스트먼트 뱅크하고 리테일 커머셜 뱅크가 딱 갈려 있었어요. 이렇게 두 개가. 인베스트먼트 뱅크는 증권사잖아요. 그렇죠? 증권사는 절대로 리테일 뱅킹, 커머셜 뱅킹 쪽에 손을 집어넣어서 이쪽 돈을 끌어다 쓰지 못했습니다. 이게 딱 룰이 정해져 있었어요. 1930 몇 년도인가에 나왔어요. 대공황 이후에. 근데 이걸 클린턴 대통령께서 99년에 이 로비 파워에 못 이겨서 이걸 폐지를 합니다. 즉 인베스트먼트 뱅크가 리테일 뱅킹하고 커머셜 뱅킹에도 손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They can put their hands in the cookie jar. 그죠? 쿠키병이 있으면은 아이비 손이 리테일 뱅킹하고 커머셜 뱅킹 쿠키병에 쏙 들어가서 쿠키를 빼올 수가 있어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여기 들어가는 예치금, 얘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자본이 일로 가는 거예요. 아이비로. 아이비에 들어가면 수익성이 더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그 돈을 가지고 난리를 치는 게 리먼 사태를 결국 만들어진 거예요. 리먼 사태를 초래한 건 아니지만 리먼 사태 규모가 뭐 1000이 터졌어야 될 거를 1500, 2000으로 터지게 규모를 더 크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게 로비 파워예요. 로비 파워. 클린턴 대통령 때 이걸 폐지를 했어요. 이거 폐지하면 안 돼요. 아이비하고 리테일 뱅킹, 커머셜 뱅킹은 딱 선이 나눠져 있어서 네 은행이 그러니까 JP모건 체이스 같은 거 보면은 JP모건 체이스에서 인베스트먼트 뱅킹 쪽에서 돈 많이 버는 건 니들이 알아서 하고 체이스 뱅크 쪽에서 갖고 있는 리테일이나 커머셜 뱅킹 론 가지고 하는 사람들 예금 받아서 예치하고 가는 그런 은행은 딱 선이 나눠져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은행들이 부도가 난단 말이에요. 이런 미친 짓을 하니까. 그렇죠? 이 로빙 파워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럼 이게 1부에서 마지막 장인데 그러면 자, 이 자본까지는 대충 이해를 하셨죠? 얼마나 은행들이 자본이 적은지 얼마나 이게 빈약하게 금방 날아갈 수가 있는지 이 자본이라는 게 이 7%라는 게 스틸 택도 없다. 제 의견은 그거예요. 10.5%도 택도 없고 왜냐하면 그중에 3.5%는 이 말도 안 되는 뱅크 캐피탈이라는 걸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그럼 이 7%가 그럼 이 뱅크라는 뭐냐? 저희 사람들이 줄 서는 거 있잖아요. 왜? 근데 돈 찾아야 된다고 줄 서잖아요. 이건 뭐냐면 은행이 여기서 이거 있죠. 커먼 에쿼티라고 하는 이 커먼 에쿼티 이거는 은행 돈이지 이거는 예금이 아닙니다. 손님들이 저금해 놓은 예금을 CET라고 쓸 수는 없어요. 예, 이거 제가 한번 질문 받았는데 이게 캐시라 그래가지고 이 CET는 뭘로 구성이 되냐면 100% 현찰하고 그 회사가 남긴 이익, 리테인드 어닝스하고 커먼 에쿼티여야 돼요. 쉐어여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손님들이 고객이 예금한 예치금을 이걸로 쓸 수는 없어요. CET로. 예, 그거는 혼동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 지금 ABC라는 은행이 예금을 받잖아요. 10억을. 그렇죠? 그럼 이 10억을 바탕으로 90억을 더 론을 내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레이시오 들어가고 하는데 그 복잡한 얘기는 다 치우고 복잡한 건 아실 거 없으니까 간단히 말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설마 한꺼번에 인출하겠어. 그렇죠? 옛날에 자료 보니까 10명 중에 1명 정도만 와서 인출을 하더구만. 1억을 만약에 예금한 사람이 10명이 있다 그러면 1억을 예금한 사람이 10명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와서 다 같이 갑자기 와가지고 100%가 다 돈을 뽑아가는 적은 없고 나 그냥 10%만 들고 있으면 된다. 라는 게 지금 이 나온 fractional reserve예요. 그러면 이게 자 SVB를 보면은 알 수 있죠. 이게 이거 포브스가 저 이거 얼마 전에 들었는데 은행 망한 다음에 들었어요. 몰랐어요. 2023년 2월 달에 베스트뱅크에 5년 연속으로 뽑았다며요. 포브스 매거진에서 실리콘밸리 뱅크를 최고의 은행이라고 주였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무슨 잣대로 그 베스트뱅크라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베스트뱅크로 뽑혔대요. 포브스에서.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건전해졌으니까 괜찮아요라고 하지만 그런 시청자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만 아시겠죠? 포브스가 봤을 때 너 안전해. 너 자본율 충분히 있어. 너 최고의 은행이야 라고 했는데 바로 그냥 하루 만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 자본율이라는 게 이 7%라는 게 얼마나 허망하고 부실한 건지 아시겠죠. 네,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자 SVB가 어떻게 망했냐.
다 들어서 아실 거예요. 금리 올랐죠. 테크 주식 박살나죠. 그 사람들 그럼 그 기업들이 대출 못 갚고 현금을 더 뽑으려 그러죠. 왜냐면 운영자금 필요하니까. 또 금리 상승하니까 SVB뱅크가 갖고 있던 그 평균 국채, 미국채라 그러면은 그게 뭐 1.79%인가 그랬대요. 근데 현재는 3.9%니까 금리가 뛰면 보유하고 있는 채권 값이 떨어지죠. 그게 손실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어 에쿼티, 그 자본율이 하락을 하는 거예요. 이 똑같은 게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갖고 있는 채권 값이 떨어져서 들고 있던 기업이, 들고 있던 기관이 힘들어하는 게 똑같은 일이 영국에서 났던 거예요. 영국에서 그 리스트러스 아줌마가 들어와서 3주 동안 이상한 일 하고 나가는 그 전에 채권이 되게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그 펜션 펀드가 영국에 있는 연금 기관들이 채권을 엄청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돈을 투자를 해야 되니까 뭔가 그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투자를 해서 계속 일들을 받아야지 연금 받아야 되는 국민들한테 돈을 내주는 거잖아요. 그거를 갖고 있던 채권들이 가격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럼 그거를 마크 투 마켓을 해야 되는데 그 손실이 계속 unrealized loss를 하다가 어느 시점 되면 이걸 팔고 마크 투 마켓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팔고선 realize를 해서 맞춰야 돼요. 데비 크레딧 밸런스를. 그러니까 손실이 엄청 나니까 이게 영국에서도 났었어요. 지금 금리를 올림으로써 해서 단순하게 뭐 여기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리먼에서 하신 것처럼 단순 금리 때문에 터진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하신 것처럼 우선 첫째로 단순 금리 때문에 일들이 막 터질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냐하면 너무 저금리 상황에 12년 동안 살다가 확 고금리로 갑자기 1년 만에 갔기 때문에 지금 단순 금리 때문에 터진 일이 엄청 클 거고 거기에 지금 얽혀있는 파생상품을 아직 가지도 않았어요. 파생상품 문제는 지금 제이미 다이몬드 몰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도 모르고 슈카 형도 모르고 제이미 다이몬드 몰라요. 지금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는. 그게 제가 말씀드린 그 패테일 리스크 그거예요. 리먼 100배. 뭔가 오군이 있는데 지금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르겠다. 어디서 골마 있는 게. 그러니까 지금은 단순하게 금리 때문에 터지는 일들이 먼저 보이는 거고 걔네가 먼저 부상하는 거고 그 다음에 파생상품 때문에 터질 일들은 보시자고요. 어마어마한 게 계속해서 터질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러면 SBB가 지금 그 상황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손님들은 계속 현금 인출하려고 그러고 SBB가 들고 있던 채권들은 다 손실 나니까 지금 CET 이거 지금 계속 갉아먹고 이 상황에서 이게 뿅 줄어들으니까 뭘 했어요? SBB에서 증자하겠다고 나섰죠. 야야 주식 팔아야겠어. 그러니까 크레딧 스위스가 여기서 사우디 왕실에 가가지고 투자 좀 하시죠 하는 거하고 똑같이 너건 한 거예요. 투자 좀 하시죠 하는데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이 상황에서 투자를 하겠어요. 그렇죠? 잠시만요. 안 하겠죠. 네, 그러면 투자 당연히 실패했을 거 아니에요. 증자하는 거 실패.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예금 손님이 여기다 예금 넣어놓고 있던 손님이 헉 내 돈 불안하죠. 왜냐하면 내 10을 가지고 얘들이 90을 빌려준 걸 아니까 이렇게 돌아가니까 세상이. 그러면 나가서 줄 서는 거죠. 빨리 내 돈 뽑아야 돼. 물론 FDIC 보증이 있으니까 한국말로 치면은 예금보험공사인가? 이거 정부에서 다 해주잖아요. 하지만 예금보험공사 해준 그 FDIC 리밋도 있거니와 누가 그거 보증해준다고 만약에 그 보증금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도 불안할 거고 보증금 나중에 받을 수 있다 그래도 불안하고 그냥 다 가서 그냥 뽑는 거예요. 그냥 당장 내 돈 내놔. 그럼 당연히 이 10%가 없어지는 거는 금방이죠. 네, 이건 또 왜 10%냐? 이건 누가 10%라고 정했냐? 아무도 몰라요. 그냥 정치인들이 정한 거예요. 그냥 FDIC에서 그냥 한계치를 그냥 로비를 통해서 한 거예요. 이게 뭐가 돼야 되겠어요? 20%? 30%? 40%? 한 50% 돼야 될 것 같잖아요. 안전하려면. 네. 근데 50% 한다 그러면은 이 은행계에서 난리가 나겠죠. 무슨 소리냐? 그럼 경제 성장을 어떻게 하라고? 누가 하라고? 이거 90% 빌려주는 건 이건 누가 하는데? 이거 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 네. 전에 봤을 때 우리가 통계치를 보니까 역사적으로 보니까 90% 해줘도 안전해. 괜찮아. 그럼 제가 다시 그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가는 거죠.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뭔가 요인들 때문에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더 훨씬 낮아지고 끝이 두꺼워져 버리면 즉 우리가 지난 12년 동안 저금리를 놓고 양적 완화했기 때문에 그 요인이 바뀌었을 때는 어마어마한 게 터진다는 거죠. 이걸 10% 가지고 막는다는 건 완전 어불성설이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fractional reserve를 올려야 함. 50%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이건 아무도 이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이건 그냥 뭐
헛소리라고 무시하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경제성장 충분히 잘하고 있으면, 예, 경제성장을 이제 따지고 들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 말씀은 50% 올려야 된다. 경제성장을 빨리 안 해서 지내시는데 불편하신 분 계십니까? 시청자분들 중에. 여기서 10억이 있으면은 20억만 내준다고 보면 이거 불편할까요, 우리가? 경제성장이 빨리 안 해서 불편하실까? 제가 보기엔 안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로비하는 사람들이나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걸 90%로 해야 되고 10% 프랙셔널 리저브가 충분하다고 말하는 거는 이 끝없는 욕심이 아닐까 싶어요. 영끌하고 비트했을 때처럼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 짓을 하고 계속해서 은행들이 무너지고 역사가 반복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banking must be boring 그래요. 은행은 지루해야 돼요. 은행이 재밌어지면 큰일 납니다. 예, 펑키해지고 스트럭처가 생기고 익조틱 옵션이 생기고 드리프트를 만들기 시작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은행은 지루해야 돼요. 제가 보기엔. 저 은행에 있었으니까. 은행은 겁나 지루해야 되고 은행에서 그 돈 많이 받는 사람들 저도 말도 안 되게 돈을 받았어요. 처음에 직장 들어갔는데 제 또래들이 받는 것보다 너무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거 뭐야. 그렇게 돈을 받아도 안 되고 줘도 안 되고 은행이 좀 퇴보해야 된다 그러나? 예, 좀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뭐 너무 많이 서로 같이 돈 주고 받고 신나하고 계속해서 만들어내니까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자, 어쨌든 그 지금 후폭풍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1분 여기까지 하고 우선 은행이 어떻게 자본이 돌아가고 이 뱅캐피탈이 뭐며 얼마나 이 자본이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라운드 뱅크가 어떻게 생기는지 현금 인출 상태가 뭐고 SB가 간단하게 어떻게 무너졌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2부에서는 이거에 따른 그 다른 여파하고 또 저 다른 댓글 해주신 거를 제가 써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거 제가 하루 이틀만 시간 주세요. 오늘 못할 것 같고. 자,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한 이틀 안에 더 좋은 메탈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